시청자, 산유국 러시아가 지금 인도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어떤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인지 감지되십니까? 세계에서 원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 러시아가 인도에서 휘발유를 사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크림반도에서 주유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1인당 몇 리터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배급 비슷한 제한까지 붙었어요. 이걸 러시아가 잠깐 물자 부족 겪는 이야기로 보시면 절반도 못 보신 겁니다. 왜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가 인도에서 휘발유를 수입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는 지상전에서 사실상 손을 뗐는데 러시아는 이 지경까지 몰리고 있을까요? 김대영 군사평론가가 최근에 한 얘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병력을 죽이는 게임을 그만뒀다. 러시아 경제를 죽이고 러시아 민심을 죽이는 게임으로 갈아탔다. 그 결과가 지금 모스크바 주유소 앞에 늘어선 그 줄입니다. 오늘 이 표면 사건 아래에 세 층이 있어요. 첫 번째,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는 진짜 이유.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노리고 있는 목표.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순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진짜 위험까지. 여기까지 갑니다. 주류 매체는 이 전쟁을 여전히 누가 몇 킬로미터 진격했다는 지도 게임으로 보도합니다. 근데 정작 전쟁의 중심은 그 지도에서 이미 사라졌어요. 지도 위 화살표만 쫓아가면 지금 벌어지는 진짜 판이 안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밀 무기 시대의 부고입니다. 70년 걸려서 서방이 완성한 그 화려한 무기 체계가 몇천 달러짜리 드론 앞에서 삐걱거리고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 지금 러시아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 층, 왜 하필 드론이 판을 뒤집어 놨는지. 세 번째 층, 그 결과 대한민국의 방위 체계는 어떤 진단서를 받게 되는지. 이 세 층을 순서대로 까보겠습니다. 먼저 표면부터 보시죠. 러시아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우크라이나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달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미국이 안 줬어요. 미국 입장에서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러고는 장거리 드론, 자체 개발 미사일 이런 걸로 러시아 후방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들기는 대상이 병력이 아닙니다. 정유 시설이에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돈줄이잖아요. 그 돈줄의 기본이 원유하고 천연가스거든요. 그걸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도에서 휘발유 수입한다는 이 뉴스. 굉장한 겁니다. 산유국이 정제시설이 마비되니까 정제된 기름을 밖에서 사오는 상황이에요. 모스크바, 크림반도, 주유소마다 줄이 늘어서 있고 1인당 몇 리터라는 제한까지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장기화되면 러시아 국민들도 이제 전쟁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게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에너지원을 마비시키고 민심을 이반시키는 쪽으로 판을 완전히 갈아탄 거예요. 동시에 남부 전선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러시아군 보급로를 트럭 한 대 한 대 단위로 저격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평론가 표현대로 하면 쪽집게식 공격이에요. 군수품이든 특정 도시로 향하는 보급물자든 지나가는 트럭을 하나씩 찍어서 없앱니다. 이게 반복되면 러시아군 작전 수행 자체가 안 돌아가요.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40일 작전이라고 부르는 대반격도 시작했어요. 러시아군을 남부 전선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규모 큰 재래식 공세는 아니에요. 정유, 시설, 타격, 보급로, 저격, 국지적 밀어내기 이 세 개를 조합해서 러시아의 물자와 시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는 건 크게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스스로 못 버티게 만드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 전쟁 참 웃긴 그림이에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초반에 삽질 잔뜩하고 뒤로 후퇴하면서 지금 이 국면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도 공세를 해봤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공세를 했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양쪽 다 실패입니다. 지난해 말 올해 초에 러시아가 병력 갈아 넣어서 땅 좀 따보려고 했는데 이득 본 거 없고 피해만 더 컸어요.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양쪽이 지상전에서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지상전 해봤자 피해만 크다는 걸 양쪽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산을 다시 한 겁니다. 이렇게 정면 충돌만 하니 차라리 러시아 돈줄을 말려버리자.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러시아 안에서 최근에 슬슬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징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병력이 계속 줄어드니까요. 지금 러시아가 모병하는 방식이 어떤지 아세요? 빚 갚아줄 테니 군대 와라.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푸틴이 정식 징집 카드를 꺼내들면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러시아 민심이 확 돌아서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못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어렴풋이 감이 오실 겁니다. 산유국이 휘발유를 수입한다는 이 이야기, 이거 정말 우연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는 게 딱 사마의 같은 인내예요. 상대가 알아서 소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러시아가 전쟁을 못 이기고 있는 이유는 무기가 밀려서가 아닙니다. 돈줄이 마르고 민심이 흔들려서요. 결국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는 무너지고 푸틴은 궁지에 몰리고 이걸로 정리하고 싶으실 텐데 여기서 창 닫으시면 표면만 보고 나가시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왜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는지 그 답은 무기의 우열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건 러시아 하나의 위기가 아니에요. 70년 걸려서 완성한 정밀 무기 체계, 그 체계 전체가 몇천 달러짜리 드론 앞에서 갈리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그 세 판을 못 읽어서 지금 이렇게 몰린 거고요. 이거 자충수 정도가 아닙니다. 판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 그 판이 정확히 어떻게 깨졌는지 그 다음 층에서 뜯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층, 왜 드론이 이 판을 뒤집었나?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져요. 옛날에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려면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이 필요했어요. 한 발에 수십억 원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유도 장치가 굉장히 복잡하고 비쌌거든요. 그래서 정밀 타격이라는 건 부자 나라들만 할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AI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부품 있잖아요. 그 부품에다가 AI 학습을 시켜서 특정 목표물을 인식시킵니다.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백만 원짜리 드론이 옛날 수십억짜리 미사일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해요. 김대영 평론가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토마호크 이제 없어도 된다. 필요가 없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옛날 미사일들은 전자방해를 걸면 무력화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AI가 그 방해까지 인식하고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조종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AI가 더 발달하면 드론이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표적을 정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럼 방어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게 지금 전 세계 국방의 최대 화두예요.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mm 대공포탄, 이거 발당 몇십만 원 해요. 몇백 발 쏘면 몇 억이 그냥 날아갑니다. 드론 유도용 특수탄약 있죠. 전방분사탄, 전방상계탄 이런 거. 발당 100만 원이에요. 10발만 쏴봐요. 1천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런데 상대가 보내는 드론은 얼마짜리냐? 5천 달러짜리도 있고 10,000달러짜리도 있어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5천 달러짜리 드론이 30억 원짜리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구조라니요.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는 게 아닙니다. 값도 안 되는 오리를 계속 보내서 상대 금고를 비우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드론이라는 게 그냥 한 대, 두 대 오지 않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1파가 먼저 들어와요. 근데 1파의 목적이 뭐냐면 방공망 그 자체를 때립니다. 방공 레이더, 대공포 이런 것들을 먼저 파괴해요. 그러고 나면 2파, 3파가 진짜 목표를 향해 들어옵니다. 방공망이 이미 뚫린 상태에서요. 한 지점에다가 대공자원을 다 몰아서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가 빵 뚫리니까요. 게다가 요즘 드론은 크기가 작아서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이건 스텔스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작으니까 안 잡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국방 전문가들이 지금 대안을 찾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되니까 발당 3,000원, 4,000원이면 하나 요격해요. 근데 레이저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흐리면 효용성이 확 떨어져요. 우리나라 기후에서 반년은 못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EMP예요.
드론에는 결국 전자부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부품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걸 실제로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레이저나 EMP가 드론 잡는 데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대영 평론가의 전망입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방어 얘기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상전에서 하고 있는 게 재밌습니다. 무인지상 차량이 있어요. 기관총 달고 매복해 있는 러시아 자폭 드론들을 사냥합니다. 로봇이 로봇을 잡는 그림이에요. 몇 년 전에 미군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래 전쟁의 시작은 로봇이 알릴 거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전쟁도 이제 가성비 시대예요. 값비싼 정밀 무기가 값싼 드론대한테 산수로 밀리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5,000달러 드론 잡으려고 100만 원짜리 포탄을 10발 쏘는 셈이에요. 딱 홈이면 됐을 일을 가래로 막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가래도 무한한 게 아니에요. 창고에 있는 만큼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시면 왜 러시아가 저 지경까지 몰렸는지, 왜 정밀 무기 시대가 흔들리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진짜 큰 그림은 아직 안 나왔어요. 김대영 평론가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던진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정확히 이 판의 본질을 짚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어떻게 결판이 났습니까? 전차, 장갑차 이런 걸 이용해서 결정적 기동을 겁니다. 적을 포위하고 섬멸해요. 화력을 쏟아부어서 괴멸시켜요. 그게 20세기 전쟁의 문법이었어요. 근데 드론이 이 문법을 통째로 깨버렸습니다. 대규모 기계화 부대가 전선에서 움직이는 순간 다 잡혀요. 2024년에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대규모 공세를 했잖아요. 초반에 성과를 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큰 피해를 입고 밀렸습니다. 대규모 기갑 공세가 이제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이 전쟁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1차 세계대전 참호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로요. 지루하게 서로 버티는 소모전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벌써 5년째 버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붙었을 때 이란도 어떻게든 버텨냈잖아요. 이 두 사례가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요. 전쟁의 승패는 이제 누가 더 잘 때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셔야 될 문장입니다. 이건 러시아의 위기가 아니에요. 정밀 무기 시대의 부고입니다. 결정적 기동, 정밀 타격, 압도적 화력, 이 세 가지로 짧게 끝내는 전쟁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배웠던 국방 논리를 통째로 뒤집는 얘기거든요. 예전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무기를 소수로 확보한다. 짧고 강하게 이긴다. 근데 이제는 그 논리가 안 통해요. 대신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저렴한 소모품을 대량으로 확보한다. 길게 버틴다. 국민이 흔들리지 않고 뒤에서 받쳐준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국가 설계예요. 적벽대전 아시죠? 100만 대군이 무너진 게 전력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판이 바뀐 겁니다. 그때는 동남풍 하나였어요. 지금은 드론 몇만 대예요? 이 구도 국방브리핑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방산 예산이 흔들리니까요. 지상파 뉴스에서도 이 얘기 정면으로 안 다뤄요. 광고주가 방산 대기업이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층입니다. 여기가 이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이 판에서 어디 서 있느냐? 김대영 평론가가 언급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몇 주 전에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가 대천 사격장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발칸포를 쭉 깔아놓고 군집 드론을 요격하는 시범이었어요. 결과가 어땠느냐?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방공체계로 저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조롱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재명 정부가 몇 개월 만에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방산 카르텔이 짜놓은 방향의 청구서를 지금 정부가 받고 있는 거예요. 대형 함선, 초음속, 미사일, 값비싼 요격체계. 이런 화려한 그림 위주로 예산이 굴러갔습니다. 그 그림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왜 이런 방향으로 갔느냐? 이유가 있어요. 대형 무기는 예산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그림이 좋아요. 함선 진수식,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 국민들이 강해 보인다고 느낍니다. 정치인들도 자기 지역구에 방산 공장 유치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드론 방어 훈련은 어떨까요? 성공해도 그림이 안 나오고 실패하면 이번 대천 사격장처럼 조롱만 받습니다.
예산이나 정치적 인센티브가 정반대 방향으로 걸려 있어요. 카르텔이 유지되는 이유가 이 구조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만의 딜레마는 아닙니다. 김대영 평론가 말대로 전 세계 어느 군도 아직 완전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준비하는 나라와 없는 걸 있는 척하면서 예산 지키는 나라가 갈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쪽입니까?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있어요. 미국 얘기예요. 트럼프이기 때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었죠.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있었고요. 이 이름들, 국방 쪽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름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있을 때는 트럼프의 돌발 행동을 옆에서 붙잡아 줬어요. 근데 이 기회는 예스맨들만 남았습니다. 김대영 평론가가 이번 이란전 미국 실패 원인의 50% 이상이 트럼프 개인 판단 실수라고 진단합니다. SNS에 굳이 안 올려도 될 말을 올리고 협상 중에 화내고 이런 일들이요. 그런데 지금 이란전 이후에 하나 재밌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앙카라토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요새 보면 우크라이나가 워낙 선빵을 잘 치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쪽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어요. 그동안 나온 중재안들은 러시아에 유리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계속 거절했고요. 근데 지금은 힘의 균형이 조금씩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푸틴이 조바심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정리해 보시죠. 러시아 정유시설은 마비되고 있고 민심은 흔들리고 있고 징집 카드는 만지작만 하고 못 꺼내고 있고 트럼프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 얘기를 듣기 시작했고 이 네 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무지막지한 지원 자금이 들어오기로 돼 있고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도입까지 논의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옵션이 늘어나요. 반면에 러시아는 시간이 갈수록 옵션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어느 쪽 편이냐 이제 답이 보이시죠?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트럼프 이 시대에 미국 확장 억지력을 예전처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억지력이 흔들릴 때 우리는 저비용 드론 시대에 맞는 방위 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답이 두 개 다 물음표예요. 트럼프는 예스맨들에 둘러싸여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우리 방공훈련은 우크라이나 전문가한테 조롱받고 방산 카르텔은 여전히 화려한 그림 쪽으로 예산을 굴리고 이 세 개가 지금 겹쳐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방판이 개판되는 겁니다. 70년 걸려서 만든 시스템이 몇만 원짜리 드론에 밀린다는 얘기 국방부 보고서에는 안 나오죠. 예산 신청 때 곤란해지니까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건 화려한 그림이 아닙니다. 값싼 소모품을 얼마나 대량으로 확보하고 얼마나 분산해서 배치하고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이 그 긴 소모전 기간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새 국방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국방백서에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난 15년 동안 나온 백서 뒤져봐도 이 프레임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산유국 러시아가 인도에서 휘발유를 수입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거 러시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안에 받게 될 청구서의 예고편이에요. 방산 예산 뉴스 볼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대비가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이었던 거죠. 화려한 대형 무기 위주로 그림이 그려지는 사이에 진짜 파는 몇만 원짜리 드론 쪽으로 옮겨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국방 브리핑 볼 때마다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문가가 옆에서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준 셈이에요. 대천 사격장에서요. 푸틴은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푸틴이 몰린 이 구조 안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새 전쟁 문법이 대만 해협에서 서해에서 언젠가 한반도 상공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이건 유럽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상공 이야기예요. 5년, 10년 안에 답이 나옵니다. 정밀 무기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인정하는 나라와 인정 못하는 나라가 갈라질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솔직히 답이 없어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